우리도 이제 딱 받은 만큼만 줘야겠어. 사돈이 준 만큼만, 그리고 너가 엄마 아빠한테 준 만큼만. 더도 덜도 말고 똑같이 줄게. 이제 불만 없지? 그럼 집 안 사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너는 우리한테 집을 맡겨놨니? 아니, 예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집 없이 맨몸으로 결혼하라고요? 그쪽 집에서 2천만 원 생각한다며? 우리도 2천 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돈으로 너희들 원하는 집 구해서 살던지 알아서 해. 명절에 오든 말든 나는 상관도 없다. 이제 너희가 하는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똑같이 해줄 테니까. 엄마, 지금 당장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너는 가만 보면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지? 원래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너는 남보다도 더하다? 최소한 남은 나한테 돈 내놓으란 소리는 안 하잖니? 우린 너한테 퍼주기만 하고 정작 너는 연락도 안 한다 하고 엄마 아빠 생일도 모른다 하고. 여행은 처가랑 같이 다닐 거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살던지 맘대로 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58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며 아들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뜰한 성격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예비 장모에게 하는 거 반만큼만 제 부모에게 했어도 평생 효자 소리를 들었을 텐데 어쩐지 김 씨는 억울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처가에 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김 씨와 남편을 홀대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놓고 김 씨가 집을 사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괘씸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예비 사돈까지 전부 꼴보기 싫더라고요. 누구는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식과 함께 여행이나 다니면서 수발을 받고 누구는 아들 가졌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지원은 다 하면서 연락 한 번 하는 건 눈치를 봐야 하는 시절인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 부부도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에게 무작정 퍼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딱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만큼 그리고 사돈이 하는 만큼만 해줄 생각이었죠. 김 씨는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함께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며 따로 떨어져 지냈어요. 그리고 취직은 고향으로 돌아와 직장을 구했고 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독립을 해서 지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와 아들의 직장이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아들도 그렇게 하길 원했고 남편 역시도 다 큰 자식을 품에 끼고 살지 말자고 해서 당연하듯 따로 살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아들이 33살이 되었을 때 2년 만났다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며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 소개시켜준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결혼부터 하겠다고 하니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자친구도 이 지역 사람이니? 직장은 이 근처에 있긴 한데 본가는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차 타고 40분은 가야 해요. 그러면서 김 씨가 사는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도시 이름을 말하는 아들이었어요. 멀지 않은 곳이라 김 씨도 몇 번 가본 적은 있었습니다. 도시라기보다는 인구 몇만 되지 않는 작고 한적한 마을이었죠.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랑 둘이 산대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결혼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결혼하면 여자친구 어머니랑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직장이 훨씬 먼 지역이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살 필요가 있나 싶었죠. 원래 아들이 결혼하면 집은 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여유자금을 모아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가 옆으로 가겠다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먼저 생긴 감정은 걱정이었습니다. 원래 아들이 결혼하면 사주려고 했던 아파트는 김 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가려고 하는 아파트는 그 방 가격도 되지 않는 시골의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에 조금은 식견이 있는 김씨 부부가 보아도 주변에 전혀 호재도 없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위치가 전혀 아니었죠. 각자 집안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산 부동산이 중요해. 기왕이면 직장이랑 가깝고 학교도 근처에 있어서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런 시골에 집을 사면 나중에 팔고 나오기도 힘들어. 남편도 김 씨와 같은 생각인 듯 아들을 붙들고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실제 김 씨 부부가 약간은 여유 있게 살게 된 것도 부동산 덕이 컸어요. 하지만 아들은 부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면 계속 살 집인데 가격이 오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보금자리예요. 앞으로 그 동네에 정착해서 쭉 살면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었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모르니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역은 대형마트 하나 없는 작은 도시였고 굳이 멀쩡한 도시를 놔두고 그런 곳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운다는 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비장모가 혼자 산다는 이유 하나 말고는 아무런 장점이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결혼해서 여기 나와서 살면 장모님 혼자 계셔야 하잖아요. 여자친구도 장모님이랑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대요. 어차피 나중에 아이 낳으면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했고요. 엄마와 딸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결혼할 딸을 계속 끼고 살고 싶어서 같은 아파트로 들어오라는 상대방 부모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사실 김 씨도 얼마든지 손주가 태어나면 봐줄 의향은 있었어요. 그 말을 아들에게 했더니 자기 여자친구 입장에서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봐주는 것과 친정엄마가 봐주는 건 다른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 김 씨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평소에 장모님을 엄청 끔찍하게 생각해요. 거리가 엄청 먼 것도 아니라서 저도 웬만하면 맞춰주고 싶고요. 아들이 벌써 장모님이라 부르는 것도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생각에 빠졌고 아들은 난감한 기색이었죠.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랬지만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자식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도 저렴한 아파트 사주면 돈 아껴서 좋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느라 고생하지 않겠어? 저희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신혼집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은 부모가 사주되 무조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사달라는 아들이 기가 막혔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이 살 집인데 부부가 무작정 고집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전세로 2년 먼저 살아봐. 그래도 상관없으면 2년 뒤에 사줄 테니까. 그때까지 집값이 갑자기 오를 리도 없을 테고. 남편의 말에 아들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신혼집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며칠 후에 아들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전세는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아무래도 아파트가 낡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싹 하고 싶어요. 전셋집은 돈 들이기 아깝잖아요. 아마도 이건 예비 며느리 쪽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꼭 그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는데 김 씨도 더는 도리가 없었어요. 이제 결혼하면 품에서 떠날 자식인데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닌 듯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 준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신혼집을 얻는 거를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반대는 이미 했었는데 아들이 말을 전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 알고서도 괜히 한번 떠보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둘 다 직장이 이 근처라서 걱정은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출퇴근이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아, 저는 결혼하면 직장을 집 근처로 옮길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김 씨는 뒤통수를 또 한 대 맞은 기분이었고 그 시골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 그쪽에 직장을 새로 구한 거예요? 아니요, 아직 그건 아니고 결혼 준비하면서 차차 찾아보려고요. 결국 그 먼 길을 출퇴근해야 하는 건 김 씨의 아들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좋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한 달쯤 지나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예비 사돈을 만나보니 그 집안 분위기가 대충 어떤지 그려지더라고요. 우리 딸이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효녀거든요. 동네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요. 우리 딸 모르면 간첩이라니까요. 공부도 잘하지, 똑똑하지, 효심도 깊지. 제 딸이지만 요즘은 이런 며느리감 찾기 힘들어요. 좋게 이야기해서 예비 사돈은 참 명랑한 사람이었어요. 묻지 않은 이야기도 알아서 술술 풀어놓는 수다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윤서방이 저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그런가요? 저희 아들이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꼭 장모님 모시고 가야 한다면서 자기들끼리 안 가고 매번 어디 갈 때마다 저를 데려가잖아요. 제가 완전 아들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라니까요. 아들 잘 키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들은 그쪽 집안 사람과 꽤나 자주 만나온 사이인 것 같았어요. 부모는 한번 어디 데려간 적도 없었는데 예비 사돈이 하는 말이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레 아이들 신혼집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저는 우리 딸이랑 사위랑 같은 아파트에 산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시집 보내고 나면 혼자 남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저희 동네 정말 살기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처음부터 그 동네에 집 구하길 원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시내의 신축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내 아파트면 엄청 비쌀 텐데. 그럼 저희 아파트가 반값도 안 할 테니까 나머지 차액은 애들한테 비상금으로 쓰라고 주시면 좋겠네요. 예비 사돈의 오지랖에 김 씨는 어색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저 아들 결혼하면 신혼집은 해줄 생각이었고 정확하게 얼마를 줘야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비 사돈의 이 말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돈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부모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집을 얻으면서 차액은 현금으로 달라는 태도에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 비용 보태라고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더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듣고 절충안을 내놓았고 애초에 사주려던 아파트에 비하면 훨씬 돈을 적게 쓰는 것이었지만 김 씨는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아파트는 사두면 오를 가능성이라도 있지. 시골의 낡은 아파트나 리모델링 비용은 어차피 쓰면 사라지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그걸 모르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결혼은 결정난 일이었으니 적당한 선에서 도와주자고 생각한 듯 했죠. 신혼집에 현금까지 준다고 하니 예비 사돈은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돈끼리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남편도 없이 적적하게 살 텐데 앞으로 애들이 손주도 나오면 왔다 갔다 자주 마주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서먹서먹한 것보다는 가까이 지내는 게 낫죠. 그러면서 김 씨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얼떨결에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죠.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그 집에 갈 일이 몇 번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왔고 며칠 후에 바로 사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돈,
사실 제가 홀몸으로 딸 키우면서 돈을 모아놔봤자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네?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시죠? 제가 혼수를 많이 못 보태는데 저희 집 사정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서요. 다행히 딸이 모아둔 돈은 조금 있어요. 갑자기 전화를 걸어 혼수는 많이 못 해오겠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황당한 마음이 앞섰지만 아들 결혼하는데 쪼잔하게 굴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해준다고 생각했으면 그만큼 해주는 걸로 끝이고 상대방 부모가 한 푼도 해주지 않더라도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뒤로도 예비 사도는 결혼 준비 관련해서 종종 전화를 걸었는데 별 용건이 없을 때도 전화를 해서 김 씨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도는 제주도 가보셨어요? 네? 제주도요? 가본 지 꽤 됐죠. 한 10년 됐나? 저는 지난달에 애들이랑 같이 제주도 다녀왔잖아요. 얼마나 좋던지. 윤서방이 운전 다 하고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네? 저희 아들이랑 같이 가셨다고요? 아, 윤서방이 말을 아직 안 했나 보네요. 제 생일이라 애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어찌나 성화를 하던지. 아무튼 제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요. 최근 김 씨의 아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예비 사돈의 말을 들었지만 김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어딜 가면 간다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상견례 이후로 한 달 넘도록 연락이 거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처가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한 번도 김 씨 부부에게는 여행 가자는 소리 해본 적 없던 아들이라 더 속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속이 편할 텐데 예비 사도는 허구한 날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같이 외식을 했다느니 백화점에 함께 가서 선물을 받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돈까지 불편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와 전화 통화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사돈과의 전화를 끊고 김 씨는 아들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니? 네, 별 문제 없어요. 아파트에 매물은 있는 거야? 몇 개 있어서 주말마다 집 보러 가고 있어요. 말이 없길래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제 계좌로 돈을 먼저 보내주세요. 김 씨는 마음이 이미 꼬여버린 건지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필요 없고 돈이나 달라는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참 이런 아들이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잘한다는 게 김 씨는 상상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 뒤로 또 한참 서로 연락이 없었죠. 정말 해도 너무하다 싶었고 외아들을 애지중지 키웠건만 다 소용이 없구나 싶었어요. 아들 가져서 좋다는 건 옛말이구나 하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벌써 이러는데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남이 될 것만 같았죠. 아들은 물론이고 예비 며느리 예비 사돈까지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셋 모두에게 서운했지만 그중 제일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에게 아직 김 씨의 집이 가까웠지만 마음은 벌써 사돈댁에 가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 계약하기로 했다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뭐? 바로 옆집이라고? 하필이면 이사하는 집이 사돈네 아파트랑 같은 동 같은 층 바로 옆 호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딱 그런 매물이 있었나 싶었죠.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사돈댁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 않니? 그냥 가까이 살면 됐지.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요? 아무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 중으로 돈 보내주세요. 이제는 아들의 말이 맡겨놓은 돈을 달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처가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내가 그 자식한테 한마디 해야겠구만. 김 씨의 하소연을 들은 남편도 화가 잔뜩 났어요. 애들 결혼하기 전부터 유치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 이젠 불러다가 혼쭐을 내주던가 해야지. 벌써부터 그 모양이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몰라. 그래도 일단은 김 씨가 남편을 말리고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자 생각했고 마침 그 주 일요일은 김 씨의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잘 참고 있던 김 씨는 그날 결국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래도 생일을 까먹지는 않았구나 생각했었죠. 하지만 아들이 꺼내는 첫 마디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돈이 아직 안 들어왔네요. 안 그래도 보내려고 하고 있어. 액수가 크니까 은행에 가서 보내려고. 너 주말에 집에 올 거니? 이모들도 다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모들이요? 어차피 저희 결혼식에 오시면 그때 보면 돼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 계약해놓고 여자친구랑 장모님 모시고 1박 2일 여행 가기로 했어요. 아들은 끝까지 일요일이 자기 엄마 생일인 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 엄마 생일에는 제주도 여행까지 갔다 왔다는 놈이 자기 엄마 생일은 까맣게 잊고 돈이나 보내달라며 독촉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김 씨는 완전히 호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 그쪽에서 혼수 얼마나 해온다고 하니? 우리도 이제 딱 받은 만큼만 줘야겠어. 사돈이 준 만큼만, 그리고 너가 엄마 아빠한테 준 만큼만 더도 덜도 말고 똑같이 줄게. 이제 불만 없지? 네? 그럼 집 안 사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너는 우리한테 집을 맡겨놨니? 아니, 예전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집 없이 맨몸으로 결혼하라고요? 그쪽 집에서 2천만 원 생각한다며? 우리도 2천 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돈으로 너희들 원하는 집 구해서 살던지 알아서 해. 명절에 오든 말든 나는 상관도 없다. 이제 너희가 하는 만큼 정확히 계산해서 똑같이 해줄 테니까. 엄마, 지금 당장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너는 가만 보면 돈 필요할 때만 엄마 아빠 찾지? 원래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라더니 너는 남보다도 더하다. 최소한 남은 나한테 돈 내놓으란 소리는 안 하잖니? 우린 너한테 퍼주기만 하고 정작 너는 연락도 안 한다 하고 엄마 아빠 생일도 모른다 하고. 여행은 처가랑 같이 다닐 거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살던지 맘대로 해.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버리고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황당해하며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기색이었죠. 그동안 별말 없던 김 씨가 화를 내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하고 배려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을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 아들도 괘씸했고 아내와 처가가 그리 좋다면 가서 머슴 노릇을 하건 대릴 사위가 되건 알아서 하라고 두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2천만 원이고 뭐고 땡전 한 푼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김 씨와 남편이 강하게 나오자 며칠 못 가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백기를 들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장모님은 혼자라서 좀 더 챙겨드렸는데 그걸 서운해 하실 줄은 몰랐어요. 여자친구랑 이야기해봤는데 집은 처음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곳이 나을 것 같아요. 김 씨와 남편이 집을 사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바로 꼬리를 내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한심한 놈이 뭐가 좋다고 콩깍지가 씌어 살았나 싶었죠. 그것도 너희가 알아서 해. 어디에 집을 얻건 그걸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니? 설마 진짜로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처음 말한 대로 그쪽에서 하는 만큼 똑같이 해줄게. 왜? 너희 장모는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하니? 너희 결혼해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앞으로도 엄마 아빠도 딱 그만큼만 해줄 거야. 그렇게만 알아둬.
실컷 키워놓은 아들과 이렇게 멀어지는 것도 솔직히 분했어요. 아마 아들이건 며느리건 결혼해서 힘들게 살다 보면 김 씨 부부가 주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김 씨 부부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바꿀 수는 없으니 앞으로의 미래라도 바꿔봐야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가져다 준 영양제도 아직 그냥 그대로 있어. 별로 우린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너희 가져가서 먹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버이날에도 올 필요 없고 생일도 챙기지 마. 엄마 진짜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젠 그런 거 하지 말자니까. 너희들도 힘들게 우리 집까지 찾아올 필요 없고 돈 아깝게 이딴 거 사오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됐다. 이제는 너희들 찾아와도 반갑지 않으니까 괜히 찾아오지 마.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에 관한 이야기죠. 김 씨와 남편은 자식들에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키울 때부터 시집 장가 보낼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손주들 봐주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어떤 형태로든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에게 쓰는 단돈 몇만 원도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명절에 내려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푸짐하게 차려놓은 밥만 얻어먹고 가면서 인사치레로 주는 선물이나 몇 푼 안 되는 용돈조차 아까워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는 김 씨 부부였지만 자식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김 씨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전혀 관심도 없는 아들, 딸은 매년 억지로 준비하는 명절 선물도 비싸다고 투덜대는 모습을 보니 김 씨도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명절은 부모에게도 쉽지 않은 행사였어요. 자식들이 한 번 왔다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힘들어서 끙끙 앓고는 했었는데 자식들에게 불평을 들어가며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도 이젠 의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식이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결혼했고 합쳐서 손주도 셋이나 생겼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 김 씨 부부는 모아뒀던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서 전셋집 구하는 데 보태주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은퇴할 시점이라서 그나마 퇴직연금은 있으니 다행이었지만 평생 모은 돈을 자식들 결혼할 때 전부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나이를 먹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니 자식들은 매일 아이들 학원비 대기 벅차다며 죽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지금 너 통장으로 100만 원 보냈어. 애들 학원비 보탰어. 네 오빠한테는 50만 원 보냈는데 너는 애가 둘이라 100만 원 보낸 거야. 엄마,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이번 달에 비상금이 뚝 떨어졌었는데 진짜 다행이다. 종종 이렇게 자식들에게 용돈까지 보내줄 정도로 김 씨 부부는 돈에 있어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은 물론이고 손주들과 사위 며느리까지 생일과 기념일을 챙길 정도였고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도움을 보내주곤 했었어요. 모아둔 돈이 많이 사라져서 경제적으로 불안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덜 힘들다면 김 씨 부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이번 설에는 어머님 댁에서 하루 더 자고 가려고요. 뭐? 그럼 연휴 내내 우리 집에 있다가 간다는 거야? 너도 친정에 가야 할 거 아니냐?
괜찮아요. 어차피 저희 친정부모님은 여행 가신다고 해서 갈 곳도 없거든요. 그냥 어머님 댁에서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갈래요. 남들이 이 대화를 들으면 이상한 며느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들 자기 부모와 여행 가기를 원하지 명절 내내 시댁에서 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며느리가 명절에 편하게 찾아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집안은 차례를 지내기는 해도 자식들 고생을 안 시키니 그런 면에서 며느리는 부담이 없었어요. 아무튼 며느리에게는 얼마든지 쉬다가 가라고 대답했지만 김 씨도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손주들이 하루 왔다 가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쳤기 때문이죠. 자식들이 다 모이면 한 끼에 차려야 하는 식사 준비만 해도 동네 잔치나 다름이 없었어요. 평소에 둘만 지내서 허전한 집이라 가끔 북적거리는 건 좋았지만 누군가는 뒤치다꺼리를 해야만 하잖아요. 밥하는 게 힘들면 몇 끼는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자식들은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김 씨가 젊었을 시절 명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고개가 절로 가로저어질 정도였죠. 김 씨의 시어머니는 진작에 돌아가셨지만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였고 그 덕에 김 씨는 명절이 되기도 전에 겁을 집어먹어 잠도 잘 오지 않을 정도였죠. 하도 시달렸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그땐 절대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며느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명절 연휴 내내 김 씨의 집에서 놀다가 가겠다는 걸 보면 그 다짐은 잘 지켜지고 있는 듯 했죠. 시간이 갈수록 차례상은 점점 간소화해서 지금은 전도 직접 부치지 않고 차릴 것이 많이 없었지만 오히려 자식들 손주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은 점점 늘어 갈비찜에 잡채, 직접 빚은 손만두 등등 해달라는 건 많아졌어요. 자식들이 오기 전에 음식 준비를 마치고 반찬도 새로 다 해두었습니다. 옷장 깊은 곳에 있던 잘 쓰지 않는 이불도 새로 빨래하고 널어두었죠. 항상 명절이 다가오면 김 씨가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장 보는 비용은 왜 이렇게 비싼지, 기본적인 것만 준비해도 비용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명절 전날이 되었을 때 아들네 부부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들네 집까지는 평소라면 차 타고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리였지만 그래도 명절 연휴라 시간이 꽤 걸린 것 같더라고요. 저희 왔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김 씨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았던 영양제 세트였습니다. 이런 거 매번 안 가져와도 된다니까. 그래도 이거 좋은 거예요. 매일 챙겨 드세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 밥 아직 안 먹었지? 일단 밥부터 먹자.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고 다 먹은 후에 치우는 것도 김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 음식 차리느라 고생했으니 들어가서 쉬어.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해? 아들 불러서 같이 치우라고 할게. 아, 됐어. 쉬러 온 애들을 뭐하러 일을 시켜. 남편은 묵묵히 산처럼 쌓여있는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떡국까지 먹었더니 이번에는 딸네 식구도 도착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이거 선물. 이번에는 홍삼 세트였고 역시나 몇 년째 똑같은 선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집은 자식들과 손주들로 북적거렸고 그 모습을 남편은 무척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자식들과 손주들이 연달아 세배를 하고 김 씨 부부 주머니에서는 세뱃돈까지 나갔더니 설 명절에 쓴 돈만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받은 것이라곤 영양제와 홍삼 세트가 전부였죠.
아들네 식구와 딸네 식구들은 명절 다음 날까지 신나게 놀고 먹고 마시다가 떠났습니다. 밥상 차리고 술상까지 대체 몇 번을 상을 차리고 치웠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죠. 아들, 딸네 식구들이 전부 돌아간 뒤에 김 씨는 이틀을 알아누웠어요. 아니, 그러게 그냥 시켜 먹자니까. 그 나이에 고생을 하니 몸이 고장이 안 나고 배겨. 명절 뒤에는 항상 있던 일이었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변하지를 않는구나 싶었죠. 자식들이 떠나고 난 후에 온 집안 대청소를 하고 이불 빨래까지 하고 주방과 냉장고 정리까지 싹 하고 났더니 몸살이 나지 않고는 못 배겼어요. 그런데도 김 씨도 남편도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반가웠습니다. 몸이 힘든 건 별개의 문제였고 자식을 보는 게 싫은 부모는 없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었죠. 내 칠순 때는 그냥 밖에서 밥이나 먹고 끝내. 요즘 칠순으로 잔치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 남편의 칠순 생일이 다가왔고 원래는 두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남편이 최근 혈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여행은 내년으로 미뤘어요. 그냥 간단하게 식당 예약하고 아들, 딸네 식구들이랑 밥이나 한 끼 먹을 계획이었죠. 남편의 칠순날이 되고 예약해둔 고급 한정식집에 온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해야 할 남편의 생일이었지만 모인 자식들은 하나같이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엄살부터 쏟아냈습니다. 아니, 이번에 우리의 태권도 학원비가 또 올랐잖아. 차라리 이럴 거면 학원 하나를 줄이던가 해야지. 오빠는 그래도 애가 하나뿐이잖아. 우린 둘이라서 학원비도 2배로 나가. 주말엔 수영까지 다닌다고 해서 진짜 너무 힘들다니까? 김씨네 앞에서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는 자식들은 마치 경제적인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꼭 남편의 칠순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 딸들은 입으로만 생신 축하한다고 했지 선물이나 용돈 봉투조차 꺼내놓지 않았어요. 그나마 사위가 사온 케이크 하나가 전부였고 식사를 다 마치자 아들과 딸이 음식값을 절반씩 계산했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전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한번 서운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다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저번에 얘네 집에만 100만 원 줬다면서요? 나한테는 50만 원 주고. 오빠 그건 우리가 애를 둘 키우니까 그렇지. 애가 하나건 둘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건 공평하게 줘야 하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나온 주차장에서 아들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어요. 김 씨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고 아들은 기분이 상한 듯 며느리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하도 자식들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더니 소화도 안 되는 기분이었고 김 씨의 남편도 체했는지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어요. 가족이라면 그저 얼굴만 봐도 즐거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찾아온 명절이었고 이번에도 역시 아들에게 영양제, 딸에게 홍삼 세트를 선물 받았어요. 두뇌 외는 그런 걸 잘 챙겨 먹지도 않는데 매번 똑같은 걸 가져다 주니 난감했지만 나름대로 신경 써서 사온 것일 테니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밥을 먹다가 찬장 위에 올려져 있는 영양제 박스를 발견하곤 김 씨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거 혹시 지난 설날에 드린 거예요? 맞아. 아직 안 먹었어.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왜 안 드세요? 먹긴 먹고 있는데 작년에 받은 것도 아직 다 못 먹었다. 이 비싼 걸 안 드시면 어떡해요? 물론 매일 챙겨 먹지는 않았지만 생각날 때마다 부지런히 먹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워낙 이런 걸 안 좋아하고 김 씨도 잘 먹지 않다 보니 한 번 받은 영양제며 홍삼이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 이후로도 밥을 먹으면서 계속 투덜거렸어요. 자기들이 비싼 돈 주고 고급 영양제를 사다 줬는데 하나도 먹지 않는다며 돈이 아깝다는 말을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저게 얼마짜린데 진짜 돈이 아깝네. 특히 명절 선물 세트로 나온 거라서 더 비싼 거라고요. 그래, 나도 알아. 마트 가보니까 비싸더라. 어차피 드시지도 않는데 괜히 비싼 걸 사왔네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김 씨는 표정 관리가 슬슬 힘들어졌어요. 김 씨 부부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돈 낭비했다며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평이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다음 날까지 이어지자 김 씨도 이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영양제 안 드실 거면 그냥 저 주세요. 가져가서 환불하고 다음엔 김이나 식용유 같은 거 사올게요. 너희가 매번 똑같은 걸 사오니까 남는 거잖아. 어제부터 자꾸 돈돈거리면서 비싼 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희들이 먹은 갈비만 해도 얼마치인 줄 아니? 영양제 이거 다 합쳐봤자 한우갈비보다 비싸? 본인들이 김 씨 집에 와서 먹는 음식들은 공짜라고 생각하면서 겨우 영양제나 홍삼 선물 하나에 이렇게까지 생색을 내도 되는 건가 싶었죠. 앞으로 사오지 마라. 그 좋은 거 사다가 너희들이나 부지런히 먹어.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비싼 돈 주고 사온 거니까 그렇죠.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너한테 밥 안 해줘도 되는 거지? 비싼 돈 주고 장 봐와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겼잖니? 김 씨의 말에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어처구니 없어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랑 그거랑 같아요. 돈 아까운데 명절이라고 뭐하러 와? 나도 돈 들고 너도 돈 들잖아. 이제 너희들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것도 지겹다. 앞으로는 오지 마라. 그러자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아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저질러 놓고 나니 김 씨는 본인이 너무한 건 아닌가 싶었지만 남편이 잘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워주었습니다. 이제 곧 딸네 식구들도 도착할 때가 됐는데 도저히 기쁘게 맞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김 씨와 남편은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가버렸고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화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사위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왔고 아직 김 씨 부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느라 분주했어요. 김치통 빈 거 챙겨왔어? 챙겨왔지. 장모님 김치 받아가야 할 거 아냐? 선물은 뭘 샀어? 그냥 저번이랑 똑같아. 홍삼이지 뭐. 이게 마트에서 제일 싸더라. 그래도 7만 원이나 줬다니까. 7만 원? 너무 싼 거 아니야? 다른 건 전부 15만 원 넘어. 어차피 형식적으로 주는 선물인데 뭐. 우리 엄마 아빠 홍삼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사위와 딸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 씨 부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짐을 챙기고 뒷자리에서 손주들을 내리게 한 후 김 씨의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 딸을 불렀죠. 지혜야, 아빠, 엄마까지 같이 계시네. 왜 밖에 나와 있어? 빨리 올라가자. 우리 배고파. 아니야. 그냥 오늘은 차 타고 다시 돌아가라. 뭐? 우리 가라고? 그래, 홍삼 선물도 필요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 아빠 방금 우리 하는 이야기 들었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는 홍삼 별로 좋아하지도 않잖아. 저번에 준 것도 그냥 남아 있었고. 그래, 우리 안 좋아하니까 가져다가 너희들 많이 먹어.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았습니다. 받을 줄만 알지 부모에게 해주는 건 10만 원도 안 되는 선물을 하면서도 돈이 아까워 벌벌 떨고 어떻게든 싼 걸 사주려고 머리를 굴렸죠. 김 씨에게는 그것이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김씨 부부는 명절에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써도 아까운 줄을 몰랐어요. 자식들 수발을 들다가 다 돌아간 후에 몸살 걸려 누워도 그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고작 선물 하나에 돈이 아깝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걸 보니 아무리 사랑을 줘도 소용이 없구나 싶었어요. 지난번에 너희 오빠가 가져다 준 영양제도 아직 그냥 그대로 있어. 우린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너희 가져가서 먹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이고 뭐고 가족 행사 같은 건 다 없애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버이날에도 올 필요 없고 생일도 챙기지 마. 엄마 진짜 왜 그래? 그럼 가족끼리 언제 모여? 모이긴 뭘 모여? 이젠 그런 거 하지 말자니까. 너희들도 힘들게 우리 집까지 찾아올 필요 없고 돈 아깝게 이딴 거 사오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됐다. 이제는 너희들 찾아와도 반갑지 않으니까 괜히 찾아오지 마. 딸이 잘못했다는 듯 사과하려고 했지만 김씨 부부는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잠시 후에 사위의 차가 다시 떠났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네 식구들을 곧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자식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찾아와도 더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왔는데 문전박대한다고 화를 내던 아들과 딸도 나중에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이 자식 잘 되는 길이 아니었다는 걸 김 씨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자식들 역시도 부모의 사랑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걸 느꼈고 김 씨 부부는 앞으로 자식이 아닌 본인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